자, 오늘은 이제 노태우 정부 끝났어요. 노태우 정부 끝나고 나서 이제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그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노태우가 당선이 됐어요. 노태우가 당선이 됐었고, 하지만 이렇게 당선됐었던 노태우 시기 때 여소야대라고 해서 여당이 야당보다 더 적었던 이러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다가 이때 당시 이제 3당 합당이라고 해서 세 개의 당이 합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나왔었던 게 민주자유당이었어. 그래서 이때 이제 민주자유당이 나오게 됩니다. 요 민주자유당이 3당은요, 당시에 이제 통일민주당을 이끌고 있었던 김영삼과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을 이끌고 있었던 김종필, 그리고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서 민주자유당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민주자유당이 당시에 여당으로 집권을 하게 되고, 요걸 바탕으로 다시 여당이 야당보다 좀 더 세력이 커지는 그러한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자유당이 여당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야당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됐었고, 이 민주자유당과 싸우는 당은 당시 평화 민주당을 이끌고 있었던 DJ였어요. 그래서 요 평화 민주당의 DJ를 바탕으로 이러한 민주자유당과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주자유당을 만들었었던 김영삼이라든가 이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김영삼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나 민주운동을 하게 되면서 김종필이라든가 특히 노태우랑도 뒤지기도 많이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이러한 여당이 야당을 통해서 밀릴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는 정치적으로 하나로 합칩니다. 오로지 그냥 정치적 뜻에 갔기 때문에 하나로 합당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민주자유당을 만들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자유당은요, 지금의 이제 보수 정권에 대해서 대표적인 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 평화민주당은요, 지금의 이제 진보당에 전시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보수당과 더불어서 김영삼의 대표적인 텃밭이 어디였어? 영남지방이었지. 그래서 이 민주자유당을 지지했었던 게 지금 영남지방이고요. 그리고 DJ의 대표적인 어디요? 그렇죠? 호남지방이어서 요런 걸 바탕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태우 임기가 다 됐습니다. 노태우 임기가 다 되고 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을 누가 등장을 하냐? 1993년 때 김영삼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김영삼 정부는요, 당시 때 이제 대통령 후보로 민주자유당에서는 YS가 나오게 되고요. 김영삼이 나오게 됐었고, 평화민주당에서는 DJ가 나오면 둘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YS DJ와 더불어서 좀 더 3파전의 느낌이 났었는데, 왜 그랬었냐면 당시에 지금 현직으로 만들었었던 정주영 회장 있죠? 정주영 회장도 대통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YS, DJ, 정주영이 만든 이러한 3파전이었었는데, 이 YS 입장에서 이 정주영 회장이 껄끄럽진 않아요. 왜냐면은 자신과 같은 영남 지방에서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즉,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반대로 YS에 대한 지지율이 같이 떨어지는 거야. 즉, 서로에 대해서 반비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YS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은 저 사람 표를 낮추려면 내가 저 사람 표를 갖고 와야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 지지율도 올라오겠지? 해서 이걸 통해서 정주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아니면 반대적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를 갖고 왔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YS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YS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영남지방, 호남지역의 인구수 차이도 있었어요. 당시에 DJ는요, 전라도 지방에서만 95%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 인구수로 400만 정도가 밀리기 때문에 이 김영삼이 이제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993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김영삼 정부가 만들었던 게 공직자법입니다. 공직자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당시에 이제 고위 관료 있죠? 이러한 고위 관료들은요, 재산 공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고위 관료에 대한 재산이 공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이렇게 공개하고 나서 이 당시 때 대통령령을 긴급적으로 실시했었던 제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 요거 이제 실명제 많이 나와요.
금융실명제를 대통령령을 긴급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당시 때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한다거나 통장적으로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끼리 돈이 오고 할 때 익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실명제라는 거 익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숨겨버리니까 이런 돈의 흐름 자체를 제대로 나라에서 파악을 못했었고 그래 이를 통해서 이제 검은 돈도 많이 왔다 갔다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검은 돈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하고 그래 이런 검은 돈이 없고 이런 검은 돈이 수면으로 올라와서 돈 거래를 나라에서 확인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세금도 똑바로 걷어질 것 같았던 거지.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대통령령으로 긴급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고위관료에 대한 재산을 공개하고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돈의 흐름 그리고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있게 된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그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는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앞서 있었던 자신과 민주운동에서 대립을 했었던 전두환과 노태우 이제 좁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김영삼 정부가 했었던 게 하나회를 해체시켜버린다. 국내 사무직이었었던 하나회였었고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서 기반이 됐었던 요러한 하나회 자체를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5.18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즉 이거 뭐냐면 5.18을 일으켰었던 전두환과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 자기가 다 족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5.18 특별법과 하나회를 해체함으로써 그리고 금융실명제와 고위관료에 대한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이들의 비리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게 되면서 요때 이제 전두환과 그리고 노태우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실형을 받게 되면서 감옥살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김영삼 정부 때 5.16 군사정변 이후에 중단되었었던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합니다. 즉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중앙을 통해서 지방의 운영 제도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지방에서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지방의 실정에 지방의 실정에 맞춰서 실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책에 대한 효율성도 같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효율성이 높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제 자신들도 같이 참여해서 효율성을 더 높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보다 주민 참여도 또한 더욱더 높아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OECD라고 해서 경제협력기구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안전사고가 가장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일어나서 안 되는 비극인데 요즘 이제 철구 많이 빼먹죠 이 새끼들이. 그런 사고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당시 이제 성수대교라고 있어요. 서울에 성수대교라고 있는데 요 성수대교와 그리고 가장 큰 백화점 중 하나였었던 삼풍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요게 이제 김영삼 정부 시기 때 붕괴되게 됩니다. 둘 다 붕괴된 원인은 이거예요. 필요한 재료가 누락돼서. 근데 요즘도 그러고 있어요. 이 새끼들은 아직도 교육이 없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안전사고가 성수대교라든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안전 경각심을 일으켜줬고요. 그리고 가장 컸던 것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정부가 이제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청산해야 된다고 하지만 정부에 대해서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사업을 늘리고 싶으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아요. 근데 이러한 대출을 받는데 대출은 받고 이게 확장이 되는 상태에서 안정화가 된 다음에
그래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사업 확장하겠다고 대출을 받고, 그리고 그게 안정화 되면 대출을 받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야 되는데 무분별적으로 계속해서 사업 확정을 했던 거예요. 주중에 현금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은행에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돌려받는데 이걸 은행한테 대출을 받는데 이걸 돌려받기를 하고 싶지만 돌려받기를 할 만큼의 금액이 아니야. 너무 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갖다 보니까 이제 IMF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 김영삼이랑 IMF 총재 만나서 진짜 우리 해달라고 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가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IMF를 당하고 있던 와중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던 와중에 이때 이제 세계 2위였던 대우그룹도 파산을 하게 됩니다. 부도나게 됐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있었던 와중에 이제 2003년에 이제 당시에 여당 인물이었었던 김종필과 연합을 해서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빼먹었네. 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각자 정부만의 슬로건 별명이 있었거든요. 요거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문민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민이라는 건 일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전두환과 노태우와 달리 이제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라는 문민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요런 김대중 정부의 슬로건은 뭐였었냐면 국민의 정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부다 라고 했었고, 요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서 있었던 슬로건 중 하나가 갖고 있었던 업적 중 하나가 최초로 여야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막 군부 쿠데타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여야가 평화적으로 교체가 되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딱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나서 가장 큰 똥이었었던 2001년 때 IMF를 조기 상환을 하게 됩니다. 기업과 결탁을 해서 IMF를 조기 상환을 했었는데 요때 이제 상환할 수 있었던 중 하나가 기업에서 구조조정해라 라고 하면서 압박도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기 상환이 됐었다. 즉 구조조정이 뭐냐면 사람들 이제 조정해서 정리해라 이런 거고, 아니면은 이제 사업 확정됐던 것들, 무리하게 확정됐던 것들을 정리해라. 그럼 그 정리하는 과정에 그 밑에 일했던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이 해고가 되기 때문에 정리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IMF가 조기 상환이 됐었다. 우리가 조기적으로 끝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김대중 대통령도 앞서 김영삼과 더불어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주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과거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좀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극적 사건 중 하나였던 4.3 사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화운동 있죠. 민주화운동 이끌었던 사람답게 민주화운동에 대한 과거사를 정리하는 이러한 사업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인권 신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여성부를 신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권리 문제도 해결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복지정책의 일환 중 하나가 당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기초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보장할 수 있는 법이라는 뜻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서 생겼던 게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김대중 대통령 하면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았는 대통령이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 때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대북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실시했었던 일환을 햇볕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북 정책의 일환 중 하나였었고요. 그래, 이 햇볕 정책이 성공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2000년대 때, 2000년대 미친놈아. 2007년에 아니야.
죄송해요. 수능 하나가 1998년인데 1998년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또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요때 1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제 북한의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북한의 최고위원장이었었던 김일성과 평양에서 만나서 회담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회담 마지막 날인 6월 15일 날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이제 남과 북의 화합이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내용 두 개를 볼게요. 이때 당시 이산가족, 우리 6.25 전쟁으로 떨어졌었던 이산가족에 대해서 상봉시키자 요것과 그래 요것과 더불어서 이때 이 상봉했으니까 금강산 있죠. 금강산에 대해서 관광시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민주당 쪽이요,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2003년 때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돼요. 이 노무현 정부는요, 자신은 참여정부입니다.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참여정부라는 슬로건을 만들면서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권위주의 청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위주의 청산하고요. 그리고 지방 분권화 정책을 하겠다. 너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대해서 지방 분권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 있었던 정부처럼 자신도 과거사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권위주의 청산 쪽에서 보면은 일단 자기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권위주의 자체를 뿌리 뽑아야겠다라고 해서 국가 권력기관 있죠. 국가 권력기관. 당시에 뭐 검찰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있었는데 이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것들을 강화를 시켜줍니다. 즉 국가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올려준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력기가 올라갔으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가 있잖아. 하지만 자기는 그거 포기하고 국가 권력기관을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서울에만 우리의 행정이 너무 있으니까 이걸 지방으로 분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행정 수도 자체를 만들자 해서 행정 수도를 이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때 이제 이전하자고 주장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종시예요. 그래서 주요 정부 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세종시에 많이 이주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들 중에서도 지방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방 분권화적인 정책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반민족 특별행위에서 반민특위를 했었지만 이게 제대로 잘 안 됐죠. 국회 프라책 사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있었던 것을 과거사 정리하는데 그중 하나가 일단 위안부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언급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친일 반민족 했었던 사람들 있죠. 반민족 행위 처벌을 같이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 더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2007년도에 갖게 돼요. 그래서 2007년도 때 당시에 이제 북한에는 김정일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일과 이제 평양에서 한 번 더 남북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는 김일성이 군사 분계선 그냥 넘겨서 오세요. 차 타고 오세요. 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당시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은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마지막 날에 썼던 10월 6일날 앞서 1차처럼 남북 공동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남북 공동선언에서 일단 앞서 있었던 우리 6.15 남북 공동선언을 재확인했다. 그래서 한반도의 이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등의 내용으로 남북 공동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경제 살려보자 해서 올려보자 해서 FT 자유무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한국과 미국이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체결이 됐고 본격적으로 추진됐었던 건 노무현 대통령 다음 정권이었었던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라크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과 우호적인 정책을 위해서 이제 이라크에 파병했었는데 요때 당시 이제 여야가 좀 많이 반대를 했긴 했어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가능했었다. 당시 때 영국과 미국이 이라크에 파병을 했었지만 이라크에 파병했었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파병을 했는데 영국,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소추안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탄핵이 됐어요. 실제로 탄핵이 됐었는데 요때 이제 탄핵이 됐었던 이유 중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탈당을 하게 됩니다. 속해 있던 민주당 탈당하게 되고 열린우리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총선이 있을 때 자신은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 라는 걸 밝히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왜 특정 당을 지지함? 이거 선거법 위반임 해서 그걸 걸고 넘겨졌었고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통해서 실제로 1년 동안 자기가 정죄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알면서 시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항의를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무효로 할게요 하면서 다시 국정에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 소추안 사건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008년도로 갈게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좀 좋긴 했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바로 경제적인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쉬웠었고 그래서 당시 경제 대통령의 슬로건을 갖고 있었던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요때 이명박은요 일단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이었었고요. 이제 현대 사장 출신이었었고 서울시장을 하면서 청계천을 중심으로 서울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미 검증된 경제 쪽에서 검증된 사람이니까 뽑아야겠다라고 했었고요. 또 이때 당시 민주당이 이렇게 쉽게 되면서 사실상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었던 건 이제 한나라당 즉 이 보수당에 대한 경선 체제였어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었던 박근혜였어요. 그리고 그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하게 되고 민주당과의 싸움을 거의 압살하게 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슬로건을 성장형 경제라고 합니다. 자신은 경제적인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장형 경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국정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 때 그걸 바탕으로 G20이라고 해서 이제 선진 국가들이 모이는 이 G20을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개최를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서 미국 쇠고기 수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게 이제 당시에 시민들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당시 요 쇠고기가 미국산 소를 구입하겠다는 건데 요때 이제 많이 로비한 거야. 미국한테 로비해서 받아먹은 거 아니냐. 니네 이거 하는 과정 중에서 비리 저지르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과 더불어서 요때 미국에서 광우병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소가 미치는 병에서 광우병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미국이 처리하기 힘들어서 우리한테 파는 거 아님? 요게 이제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광장에서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촛불혁명이에요. 촛불 시위예요. 이 촛불이 들어갔다는 건 비폭력인 거예요. 폭력이 없기 때문에 촛불이 들어간 거예요. 요것도 이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혁명 하게 되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사과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업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4대강 사업이에요. 그래서 4개의 강을 연결해서 만들자. 그래서 운하를 만들 생각이었지만 이거는 반대하게 되면서 실패하진 않고요.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세금이 22조 정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4대강은 일단 한강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당시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성강이라고 해서 이러한 4대강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제가 사는 전북 지역에서는 이거 덕분에 일정 생겨서 개꿀이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랬다. 자,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는 다른
북한 쪽에서는 다른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는 평화적인 통일을 원했다라고 하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고요. 북한이 연평도에 머물고 있었던 해병대가 연평도에 있는데 이거 포격했었고,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나라에 지켜줬었던 군인분들이 순직하기도 했다. 그래서 천안함 피격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이제 2013년에는요, 이명박 대통령이 밀려가지고 이제 한나라당이 대통령 후보로 못 나왔었던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거기서 승리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 대통령이 됐지만, 이제 임기 1년차 때, 임기가 이제 1년 끝난 2014년 때 세월호라는 참사가 터지게 됩니다. 당시에 경기도 단원고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대형 사고에 대해서 선두 지휘를 해야 되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행방이 이제 묘연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자, 그래서 15년도 때는요, 국정교과서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 국정교과서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추진이 되게 되고요. 이걸 이제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는 게 이제 검정교과서예요. 검정교과서는 이제 미래인이라든가 이런 출판사 쪽에서 나오는 게 검정교과서인데, 요때 이제 국정이라고 하면 교육부 주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비난이나 비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교육부라는 것은 대통령 소속의 부서입니다. 그럼 그 대통령 소속의 부서이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들이 소속되어 있는 당의 색깔에 맞춰서 이게 교과서가 나올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한국 국정교과서 추진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15년 12월 28일 날 한일협정 나오게 되는데, 이 협정에서 위안부에 관련된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왜곡성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이래요. 2016년 10월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퍼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어졌었던 이 최태민 있죠. 이 최태민 일가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쭉 이어졌었고 세뇌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고, 그러면서 그 최태민 일가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겨줬다라는 게 세상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가 나오게 되니 시민들이 모여서 그럼 지금의 대통령 박근혜는 하야하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을 물러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탄핵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핵 시위 자체가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도 이제 모여서 혁명을 진행했었고요. 정말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비폭력 이제 시위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정말 많은 외신들의 관심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12월 달에 탄핵 소추안이 발행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당시에 대통령이었었던 박근혜는 탄핵당하게 돼요. 그리고 요 탄핵되게 되면서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던 박근혜였기 때문에 이제 2017년 5월달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게 되고, 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슬로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국민과 그리고 평화, 즉 남북의 평화를 중심으로 운영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끝!